지금 좀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북동, 평창동은 전통 부천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살았고 당시에 뭐 힘있고 권력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근데 그분들의 2세, 3세, 4세들이 거기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밑으로 다 내려오면서 한남동에 좀 많이 모여 살기도 시작했고, 유엔빌리지도 가고 청담동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거기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강변으로 많이 부가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차를 타고 가보면 알아요. 겨울에 평창동을 한번 차를 타고 가보세요. 진짜 눈 많이 오는 날은 아예 못 올라가요. 진짜 불편해요, 사는데. 그리고 주변 산책할 때는 물론 북악산 있고 막 하긴 한데 꽤 걸어가야 되고, 다 아스팔트 길이고 생활 인프라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핵심지로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해마을도 방배전학교 근처에 다 부자들이 몰려 살았어요. 되게 재벌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탑급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근데 지금은 왜 거기 안 사느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긴 거예요. 트로피하우스로 갈수록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고급 빌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파트는 없었어요. 아파트는 그냥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지어지는 목적도 그랬고, 다만 아파트 중에서 이천동에 있는 뭐 신동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대형 평형도 좀 만들고 했었죠. 근데 아파트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처음 시작된 게 타워팰리스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가 그 수요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고급화되고 커뮤니티 좋아지고 단지가 굉장히 예뻐지고 조경 막 신경 쓰고 점점 고급화되면서 고급 빌라 갈 필요가 없겠는데라고 이제 부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급 빌라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수요가 아파트로 다 흡수가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고급 빌라를 수요로 하는 수요층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정말 얼굴 노출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성우님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일단 정비사업 하는 데는 다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도 당연히 눈여겨보는 곳이고, 용산에는 되게 많은 정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는 것 같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고요. 트리마지 옆으로 개발이 되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눈여겨볼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팔로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지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기가 잘 맞으면 재건축, 재개발에 돈 묻어놓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 용적률이 되게 낮아요. 이천동에 낮은 아파트들 보면 5층, 4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사업성이 나오겠죠. 이천동도 워낙 좋은 지역이고, 핵심지의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나오겠지만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건축비 이슈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멈추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곳 중에 핵심지가 아니면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공사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묻어두고 기다리면 돈을 그냥 번다 라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건축기술도 좋아지고 서울도 계속 성장했고 인구도 계속 몰려들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의 과실을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사실 토지라고 하는 게. 그런 시기엔 당연히 돈이 됐죠. 근데 앞으로 그럴 거냐를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분기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여전히 되는 데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남 뉴타운을 평당 1억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서 권리가액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딱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를 가야 이게 수익이 될까를 계산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반포가 평당 1억 8천, 2억 정도 가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못 가면 별로 괜찮은 수익이 아닌 거예요. 단기간에. 그 정도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사업용 빌딩을 보는 분들이 더 많고, 아니면 아예 해외 쪽으로 자산 좀 시프트를 하려는 분들이 많고 한 것 같아요. 타버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전세도 되게 오르고 있고 매매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좀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대비 집값이라든가 평균적인 중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의 아파트나 중위 주택을 샀을 때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 이자나 원금 상환 이런 거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통계치들은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글로벌 마켓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글로벌 도시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비교를 해보고 하면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올린 측면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2023년의 반등작은 확실히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도 여전히 강세이긴 한데 이것도 신생아 대출로 돈 풀었고 그리고 규제들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결국 돈이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시장이 되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펀더멘탈이 같이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가야지 이게 건전한 시장인데 어쨌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보면. 정부에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종부세 완화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만약에 30% 정도 다 폭락한다. 모든 지역이 라고 하면 가게가 완전 작살날 거고, 그게 엄청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서 정부에서 절대 그런 정책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이 이제 통계청 보면 40% 정도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또 생각을 해보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되게 재밌는 게 60대 이상의 순자산 대비 부동산 그 비율이 너무나 높아요. 90% 이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체 평균을 내보면 71.5%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도 재산 상당수가 맞아요. 부동산에 묶여있지 않아요? 맞아요. 3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 1% 부자다, 대한민국 이렇게 보고 있고,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자산이 53억이라고 해요. 그 자산 중에 43억 정도가 부동산에 이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평균 71.5%인데 상위 1%의 평균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0.1%로 가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돈이 많으니까 진짜. 이젠 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균 자산이 53억이면 초핵심지로 봤을 땐 아리팍 34평을 사고 얼마 안 남는 거잖아요, 돈이. 근데 0.1%로 가게 되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 자산의 평균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확 떨어져요. 터보님은 어느 정도이신지 여쭤도 돼요? 이제 통계청 자료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 0.1%가 80억 정도가 컷라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넘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아파트에 대출 전 1원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건 넘으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말고도 꼬마 빌딩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고, 제가 거의 주식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투자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40-50%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몰빵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 그 자산시장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부동산이든 미술품이든 돈을 벌면 계속 돈을 벌어줄 것 같아서 더 크게 베팅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에 일어서 이제 시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상당히 좀 벌었었어요. 근데 괜찮게 번 돈을 또 엎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하락장 때 좀 그걸 때려 맞고 좀 손실을 좀 봤어요. 근데 토탈리 보면 벌었죠. 제가 번 게 만약에 100이다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마지막 하락장 꼭대기점에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전 되게 보수적으로 해서 70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했던 분들은 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몰빵은 위험하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얻은 너무 큰 교훈이에요. 주변에 좀 부자들을 보셨을 때 자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수성가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전업 투자자 하면서 자수성가한 친구들도 꽤 있고, 스타트업 엑시트한 분들도 꽤 있고, 2세, 3세들도 되게 많긴 한데, 이제 전문직 하다가 투자 정말 잘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제로베이스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 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범한 직장생활 하면서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시장이 안 좋고, 오피스텔도 대출 많이 끌어서 써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잘 된 케이스예요. 결국은 논현동에 200억짜리 건물도 샀는데, 특별히 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엄청 다른 데서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너무나 잘 맞추고 운도 되게 좋았고. 저는 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모건 하우저의 부의 심리학으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운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운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뭐 기업의 성장 과정도 그렇고, 어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이 전부다 이건 아니지만 운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산운칠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뭐 80%라고 생각합니다. 70%가 아니라.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나한테 천운이 안 올 수도 있고, 진짜 쟤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운빨 터져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실제 많습니다, 되게. 근데 그런 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열분을 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사회는 되게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운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소개팅에 많이 비유를 해요. 뭐 소개팅에도 뭐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난대. 일단 100명을 만나봐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정보회사 가서 만나든 100명을 만나봐라. 근데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제 취지는. 접촉면을 넓혀야 나랑 맞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접촉면을 넓히면 확률은 높아져요, 확실히. 그런 취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는 다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기로 갈수록 기회는 적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기회가 더 적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의 생각을 해보면 IT 쪽에 창업하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 여기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또 기회가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기가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예전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또 아니에요. 창업 혁신지수 같은 것들 발표를 하잖아요. 특허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아니면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이 창업이 되느냐, 유니콘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할 거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안 느낄 거 같거든요. 제가 이런 걸 왜 공유하고 왜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라면 제 성향인 것 같고요.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블로그의 처음 시작은 뭐 수익화도 목표도 아니었고,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2년 전에 미술 퀄리팅 관련된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내게 됐냐? 그 당시에 미술시장 호황이었고,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막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삽질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뻘짓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한 A4로 한 18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되는 미술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읽어보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알기 쉽게 미술시장의 구조를 깔끔하게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없다. 한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책으로 한번 내봐.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첨부해서 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막 되게 정의롭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지인들이 눈탱이를 맞고 호구가 되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사실 뭐 제 조언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이스가 어떤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취합해서 자기 의견을 만드는 건 자기 몫인 거고, 저도 그 보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보이스를 좀 열심히 내는 사람인 거죠, 그냥 저는. 잘 취합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조언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면적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창업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게 창업을 했을 때 주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었고, 주변에 그런 동료가 있었고, 주변에 가르칠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한 거예요. 되게 성공한 창업가들 있잖아요. 왜 그때 취업도 안 하고 그 불확실한 창업을 했어요? 물어보면 대단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업하면 무섭잖아요.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안정적으로 저희 가서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창업했다가 망하면 돌아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취업해야지. 창업은 나와 다른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쟤도 하는데? 내 대학 동기 중에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쟤가 해가지고 뭐 잘 되고 있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는 문화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게 영업을 하고 이 사람한테 뭘 팔고 이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 확실히 생애소득에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그런 연구들 되게 많고요. 처음부터 모태 부자로 태어나면 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주변이 태어나 보니까 아빠 친구들 다 부자고, 쟤도 부자고 쟤도 부자야. 난 부자 동네 자랐어. 반포에 자랐어. 이러면 당연히 동창 동기들이 그런 커넥션이 되죠.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오래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이어진 인맥이 아주 파워풀하지 않아요, 사실. 어차피 그 안에서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일단 환경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바꾸는 거, 주변에. 내가 뭐 구직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주변에 둬야 되고, 내가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면 돈을 진짜 벌고 있는 애들을 주변에 옆에 두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 찾아가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접점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넌 유튜브 왜 하냐? 근데 유튜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잉크가 물에 쫙 퍼지듯이 이렇게 딱 스며든다고 생각해요.